나는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봤어요. 그가 길 건너편으로 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였어요. 길 건너 카페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자였죠. 동수 씨가 그 여자에게 다가갔고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자가 뭔가 서류 같은 것을 건넸고 여자가 동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동수 씨는 그걸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누구지? 저 여자는? 통화하더니 급히 만나러 간 사람, 서류를 주고받는 모습, 그리고 손을 잡는 모습까지 뭔가 중요한 관계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5분 정도 이어졌어요. 여자가 무언가 진지하게 말하고 동수 씨가 대답하는 모습, 거리가 멀어서 표정은 잘 안 보였지만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동수 씨는 최수연 씨에게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남편이 떠난 지 3년째 되던 여름이었습니다. 최수연 57, 3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뜨면 남은 사람은 그저 시간을 견디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 하죠. 처음 1년은 눈물로, 두 번째 해는 공허함으로, 세 번째 해는 습관으로 버텼어요. 중학교 국어교사로 30년을 일했지만 정작 남편을 보내고 나니 더 이상 아이들 앞에 설 용기가 나질 않더군요. 명예퇴직을 하고 이 작은 단독주택으로 왔습니다. 딸아이는 결혼해서 미국에 있고 아들은 서울에서 바쁘게 살고 있어요. 혼자라는 건 생각보다 고요했습니다. 아침이면 마당에 물을 주고 낮에는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고 저녁엔 간단히 식사를 했죠.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그게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적어도 아프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해 7월 옆집에 누군가 이사를 왔습니다. 담장 너머로 트럭 소리가 들리고 짐을 나르는 발소리가 하루 종일 이어졌어요. 오래 비어있던 집이었는데 새 주인이 생긴 거죠. 궁금하긴 했지만 굳이 인사를 가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웃 간에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도 서로에게 부담이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 마당에서 토마토 모종을 옮겨 심고 있는데 담장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에 새로 이사 온 김동수입니다. 고개를 들어 담장 쪽을 보니 키 큰 남자가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나이가 60 정도 되어 보이는 검게 그을린 피부의 선한 인상이었죠. 흙 묻은 손을 닦으며 저도 인사를 했습니다. 아, 네. 최수연이에요. 이사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혼자 사시나 봐요? 네, 남편이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서요. 아, 저도 그래요. 아내를 4년 전에 보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만 아는 무게 같은 게 있죠. 그는 곧 밝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뭐, 그래도 계속 살아가야죠. 전 목공이라면서 작은 조경업도 하고 있어요. 나무 만지는 게 좋아서요. 혹시 마당에 손볼 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렇게 첫 인사를 나눴습니다.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묘하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더군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자연스럽게 말을 나눴다는 것 자체가 낯설었어요. 그날 저녁 창문을 열어두고 설거지를 하는데 담장 너머에서 톱질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묵직한 소리, 나무를 다루는 사람의 손길이 느껴지는 리듬이었죠. 그 후로 며칠 동안 우린 담장 너머로 가끔씩 인사를 나눴어요. 날씨가 좋네요. 오늘은 비 온대요. 빨래 거두셨어요? 토마토 잘 크고 있네요. 짧은 말들이었지만 그 말들이 쌓여가면서 하루하루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마당에 나갈 때면 혹시 그가 보일까 은연중에 담장 쪽을 보게 되고 저녁 산책을 나가서 돌아올 때 그의 집에 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게 됐어요. 이상했죠. 이런 마음은 정말 오랜만이었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 마당 한쪽에 심어둔 목련나무 가지 하나가 태풍에 부러져 있었어요. 사다리를 갖다 놓고 올라가 보려 했는데 담장 너머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위험해요. 제가 해드릴게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게 빠릅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는 금세 사다리와 톱을 들고 왔어요. 익숙한 손놀림으로 부러진 가지를 정리하고 상처난 부분까지 깨끗하게 다듬어줬죠. 땀을 닦으며 내려오는 그에게 보리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고마워요. 혼자였으면 한참 걸렸을 거예요. 별 말씀을요. 옆집인데 이 정도야 당연하죠.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마당을 둘러봤어요. 여기 장미 키우시네요. 정성이 대단하신요. 남편이 좋아했던 꽃이에요. 처음엔 추억 때문에 심었는데 이젠 제가 더 좋아하게 됐네요. 좋은 거예요. 그렇게 추억을 계속 살아있게 하는 거. 그의 말에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이해한다는 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의 담장은 조금씩 낮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물리적으론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마음속 담장은 점점 허물어지고 있었죠. 여름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대화도 길어졌어요. 그는 나무 이야기를 들려줬고 난 책과 아이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의 과거를 조심스럽게 꺼내놓았고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려 애쓰면서도 점점 가까워졌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물었습니다. 혹시 다음 주 토요일 오후에 시간 되세요? 근처 수목원에 가려는데 같이 가실래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다시 살아날 줄은 몰랐습니다. 좋아요. 대답하고 나서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담장 너머에 그도 웃고 있었죠. 57과 60, 각자 사별의 아픔을 안고 사는 두 사람. 여름 끝자락에서 우린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토요일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뭘 입어야 할까? 이 나이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죠. 결국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편한 면바지를 골랐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시 빗고 립스틱을 바르다가 멈칫했어요. 너무 티 나려나. 그래도 그냥 발랐습니다. 오후 2시 김동수가 차를 가지고 왔어요. 깨끗한 흰색 SUV였죠. 준비됐어요? 네, 가요. 차 안은 나무 향이 났습니다. 목공소 냄새인가 했는데 조수석 옆에 작은 편백나무 방향제가 놓여 있더군요. 나무 냄새 괜찮으세요? 저는 이게 제일 좋아서요. 좋아요. 안정되는 향이네요. 창밖으로 여름끝 풍경이 흘러갔어요. 논에는 벼가 누렇게 익어가고 가로수 잎들은 아직 푸르렀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죠. 수목원까지는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동안 우린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젊은 시절 가구 공장에서 일했고 나중에 독립해서 작은 목공소를 차렸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25년을 살았고 암으로 아내를 떠나보낸 후 일에 매달려 견뎠다고요. 처음엔 집에 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내 없는 공간이 낯설어서요. 그래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작업실에만 있었죠. 저도 그랬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텅 빈 집이 무서울 지경이었어요. 서로의 아픔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와 이야기하면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같은 상처를 겪은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온기 같은 게 있었죠. 수목원에 도착했습니다. 입구부터 초록이 가득했어요. 키 큰 메타세쿼이아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는 나무를 보며 하나하나 설명해 줬어요. 저건 백합나무예요. 저렇게 잎이 넓적하고 끝이 잘린 것처럼 생긴 게 특징이죠. 신기하네요. 정말 잘린 것처럼 보여요. 저건 튤립 모양 꽃이 피는데 봄에 오면 장관이에요.
그의 목소리엔 나무를 대하는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오랜 시간 나무와 함께 살아온 사람의 여유로움이 느껴졌죠.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나란히 서게 됐고 가끔 팔이 스치면 심장이 뛰었어요. 연못가에 벤치가 있었습니다. 앉아서 잠시 쉬었죠. 수면 위로 수련이 떠 있고 잠자리 한 마리가 날아다녔어요. 좋네요, 이런 곳. 그가 말했습니다. 혼자 왔으면 이렇게 천천히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한 바퀴 돌고 나왔겠죠. 저도요. 누군가랑 함께 걷는 게 이렇게 좋은지 오랜만에 느껴요. 우린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색하지 않은 침묵이었어요.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만 들렸죠. 그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 씨,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죠, 뭐.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보고 싶어졌어요. 제대로요. 그의 눈을 보니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돌아오는 길, 우리는 작은 한식당에 들렀습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 안쪽에 있는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곳이었죠.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나물 반찬들이 소박하게 차려졌어요. 여기 음식이 참 정갈해요. 가끔 들르는 곳이에요. 맛있네요. 집밥 같아요. 밥을 먹으면서도 우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어릴 적 시골 이야기를, 난 교사 시절 기억에 남는 아이들 이야기를 꺼냈어요. 웃다가 진지해지고 또 웃었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편해진 걸까? 겨우 한 달 남짓 알았을 뿐인데 오래 알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죠. 집 앞에 내려서며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 좋았어요. 다음에 또 같이 어디 가요? 그래요, 좋아요. 대답하고 돌아서는데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수연 씨, 네,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웃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도 한참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날 이후 우리 사이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동수 씨는 마당 정리를 도와줬고 난 그에게 저녁을 대접했어요. 담장 너머로 음식을 건네기도 하고 함께 동네 산책을 나가기도 했죠. 여름이 지나고 초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낮은 여전히 덥지만 저녁이면 선선한 공기가 마당을 채웠어요. 어느 저녁 그가 만든 나무 쟁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호두나무로 만든 결이 아름다운 쟁반이었죠. 직접 만들었어요. 수연 씨 생각하면서요. 너무 예쁘다. 고마워요. 손으로 만져보니 매끄럽고 따뜻했습니다. 나무를 깎고 다듬으며 나를 생각했다는 게 이상하게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57 최수연과 60 김동수. 여름 끝에서 만나 가을 초입을 함께 걷고 있는 두 사람. 우린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서로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9월이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었어요. 동수 씨와 나는 거의 매일 저녁 산책을 함께 했습니다. 동네 뒷산 둘레길을 천천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때론 말없이 걷기도 했어요. 그 침묵조차 편안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가 물었어요. 내일 시내에 나가는데 같이 갈래요? 목공소 자재 좀 사러 가야 해서요. 구경도 하고 점심도 먹고요. 좋아요. 몇 시에 나갈 건데요? 10시쯤요. 천천히 준비하세요.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조금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연보라색 카디건에 검은색 면바지, 그리고 편한 운동화를 신었죠. 거울을 보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진 게 느껴졌어요. 시내 자재상에서 동수 씨는 나무판과 연장 몇 가지를 샀습니다. 그가 나무를 고르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어요. 손으로 결을 쓰다듬고
두께를 재고 냄새를 맡으며 고르는 모습에서 장인의 손길이 느껴졌죠. 이 벚나무는 색이 참 곱죠? 가구 만들면 정말 예뻐요. 그렇구나. 나무마다 다 성질이 다른가 봐요. 당연하죠. 사람도 다 다르잖아요. 그는 웃으며 나무 몇 장을 더 골랐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근처 카페로 갔어요. 통유리로 된 2층 카페였는데 창밖으로 가로수 길이 보였습니다. 우린 파스타와 샐러드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죠. 음식을 기다리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동수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전화 좀 받을게요. 네, 천천히 하세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 한쪽으로 가서 통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작아서 무슨 내용인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그의 표정이 조금 굳어 있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좀 급한 일이 생겨서요. 미안한데 잠깐 나갔다 와도 될까요? 10분이면 돼요. 괜찮아요. 다녀오세요. 동수 씨는 미안하다는 말을 한 번 더 하고 서둘러 카페를 나갔습니다. 나는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봤어요. 그가 길 건너편으로 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였어요. 길 건너 카페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자였죠. 동수 씨가 그 여자에게 다가갔고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자가 뭔가 서류 같은 것을 건넸고 여자가 동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동수 씨는 그걸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누구지? 저 여자는? 통화하더니 급히 만나러 간 사람, 서류를 주고받는 모습, 그리고 손을 잡는 모습까지 뭔가 중요한 관계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5분 정도 이어졌어요. 여자가 무언가 진지하게 말하고 동수 씨가 대답하는 모습, 거리가 멀어서 표정은 잘 안 보였지만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동수 씨가 돌아왔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죠? 미안해요. 아니에요. 무슨 일 있어요? 그냥 처리해야 할 일이 좀 있어서요. 그는 서류 봉투를 가방에 넣으며 애매하게 웃었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궁금했지만 캐묻는 게 실례일 것 같았죠. 음식이 나왔고 우린 먹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조금 전과 달라졌습니다. 동수 씨는 평소보다 말이 적었고 나도 자꾸 아까 그 여자 생각이 났어요. 혹시 전부인? 아니, 사별했다고 했잖아. 그럼 누구지? 일관계? 아니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도 조용했어요. 동수 씨는 운전에만 집중하는 것 같았고 나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평소처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죠. 집 앞에 내렸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나가요. 네, 그래요. 대답은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집에 들어와서도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서류를 주고받던 두 사람.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을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걸까? 저녁을 먹다가도 책을 읽다가도 자꾸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신경 쓰는 내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린 아직 그런 사이도 아니잖아. 그의 모든 걸 알 권리도 없고요. 하지만 마음이 그렇게 되질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동수 씨는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고 산책을 같이 가자고 했어요. 나도 따라 나갔지만 전처럼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계속 궁금했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어느 날 저녁 산책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저번에 시내 나갔을 때 만난 분은 누구예요? 동수 씨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일관계세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애매한 대답이었어요. 더 궁금해졌지만 계속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말하고 싶지 않은 게 분명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뭘 기대하고 있는 걸까? 57 나이에 다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될 줄 몰랐어요. 하지만 동수 씨에게 마음이 갔던 건 사실이었죠. 그런데 그에게도 나처럼 과거가 있고 감추고 싶은 관계들이 있을 거예요. 사별했다고 해도 혹시 아직 정리되지 않은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 불안했습니다. 처음으로 동수 씨를 의심하게 됐어요. 그가 해주는 말들이 전부 진심일까? 나를 정말 편하게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외로워서 곁에 두는 걸까? 다음 날부터 나는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산책 제안에 피곤하다고 거절했고, 담장 너머로 인사를 건넬 때도 짧게만 대답했어요. 동수 씨는 뭔가 이상함을 느낀 것 같았지만 특별히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어요. 가을바람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마당의 코스모스가 흔들리고 하늘은 높아졌죠. 계절은 변하는데 내 마음만 한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동수 씨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10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저의 몸 상태는 계속 나빠지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어지럼증이 심했습니다. 만성 편두통과 고혈압이 스트레스로 악화된 거였죠. 약을 먹어도 별 효과가 없었어요. 동수 씨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고 나도 담장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마당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혹시 그를 마주칠까 봐요.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그 여자가 누구인지, 왜 숨겼는지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사별했다고 했는데 혹시 다른 관계가 있는 건 아닐까? 의심은 점점 커졌고 그럴수록 몸은 더 아팠어요. 어느 날 저녁 혈압을 재보니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몸을 움직일 기력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어요. 소파에 앉아 있는데 머리가 갑자기 심하게 아팠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통증이었어요. 뒷머리에서 관자놀이까지 욱신욱신 퍼지면서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죠. 일어나려다 휘청거렸습니다. 바닥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어요. 벽을 짚고 겨우 서 있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핸드폰을 잡으려 손을 뻗었어요. 119를 불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핸드폰은 소파 반대편 탁자 위에 있었고 거기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몸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바닥에 쓰러지면서 탁자 모서리에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아팠지만 소리를 낼 힘도 없었어요.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고 귀에서 이명이 울렸습니다. 정신이 희미해졌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멀리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수 씨의 목소리였어요. 수연 씨 계세요? 택배 왔는데요. 대답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수연 씨, 괜찮으세요? 동수 씨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섞였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 세졌습니다. 수연 씨, 대답 좀 해주세요. 잠시 조용해졌다가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행히 문을 잠그지 않았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급히 들어오는 발소리. 수연 씨, 동수 씨가 내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보였어요. 수연 씨, 괜찮아요? 정신 차려요. 그는 즉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119죠? 사람이 쓰러졌어요. 의식이 거의 없어요. 네, 주소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수연 씨, 조금만 버텨요. 금방 와요.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의 손만 느껴졌어요. 꼭 잡고 있는 그 손의 온기만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려줬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워지다가 집 앞에 멈췄어요. 여러 사람의 발소리, 급한 목소리들. 환자 상태 어떻습니까? 집에서 쓰러진 걸 발견했어요. 의식이 거의 없고요. 혈압 재보겠습니다. 차가운 게 팔에 감기더니 조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혈압이 매우 높습니다. 200에 150이에요. 즉시 이송해야겠어요. 몸이 들려 올려졌습니다. 들것 위에 눕혀졌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구급차 아니었어요.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고 누군가 계속 내 상태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이웃입니다. 근처에 가족은 없어요. 연락 가능한 가족 계신가요? 핸드폰에서 찾아볼게요. 동수 씨의 목소리였어요. 그가 함께 타고 온 거였죠. 손을 다시 잡아주는 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수연 씨. 금방 나아질 거예요. 구급차는 빠르게 달렸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렸고 차체가 흔들렸어요. 병원에 도착했어요. 응급실로 들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백색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환자 최수연, 57세, 의식 저하 상태로 내원했습니다. 혈압은요? 200에 150입니다. 매우 위험한 수치예요. 즉시 혈압 강화제 투여하고 정밀 검사 준비하세요. 의사와 간호사들의 목소리가 빠르게 오갔어요. 주사 바늘이 팔에 꽂혔고 여러 선들이 몸에 연결됐습니다. 동수 씨의 목소리가 멀어졌어요. 보호자 아니시면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가 나간 거였죠. 검사가 계속됐어요. 몸이 이리저리 옮겨졌고 기계 소리가 울렸습니다. 주사를 맞고 링거를 달고 심전도를 찍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천천히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눈을 떴어요.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응급실이었죠. 귀에는 심전도 기계의 규칙적인 소리가 들렸고 팔에는 링거줄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고개를 돌리니 동수 씨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감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 씨,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가늘고 쉰 소리였습니다. 동수 씨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수연 씨, 깨어났어요? 그는 급히 내 손을 잡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물 좀. 간호사를 불러 물을 받아왔어요. 동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잔을 들어 내 입에 대주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니 목이 좀 나아졌어요. 의사 선생님 부를게요. 잠깐만요. 나는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발견해줘서. 동수 씨 아니었으면. 동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무슨 소리예요? 거의 죽을 뻔했잖아요. 그는 내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수연 씨, 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스트레스요? 무슨 스트레스인데 이렇게까지 아픈 거예요? 동수 씨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수연 씨가 갑자기 저를 피했잖아요. 뭔가 제가 잘못한 게 분명한데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서 미칠 것 같았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말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도윤 씨,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야 할까? 하지만 이제 와서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말해주세요, 제발. 동수 씨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나는 한숨을 쉬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시내에서요? 카페에서 도윤 씨가 만난 그 사람. 동수 씨의 눈이 커졌어요. 아, 그날. 나는 전부인인 줄 알았어요. 네, 사별했다고 했지만 혹시 아직 관계가 남아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동수 씨는 멍하니 나를 보더니 갑자기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아, 그는 한참 그렇게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제 동생이에요. 네, 여동생이요. 김지원. 저보다 8살 어려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그게 사실 동생한테 수연 씨 얘기를 했거든요. 내 얘기를요? 동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같이 살고 싶다고, 나중에 결혼도 하고 싶다고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결혼. 이요? 네, 동생이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해서 그날 나간 거예요. 서류는 제 재산 정리 관련 서류였어요. 동생이 변호사거든요. 앞으로 수연 씨와 살림을 합치려면 정리할 게 있어서요. 나는 말문이 막혔어요. 수연 씨한테 말하고 싶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얘기하면 부담스러울까봐 조심스러웠어요. 동생 만나고 와서 천천히 말하려고 했는데 내가 오해를 했구나. 네,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수연 씨가 저를 피한 거였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수 씨가 한숨을 길게 쉬었어요. 바보 같은 오해 때문에 거의 당신을 잃을 뻔했잖아요. 그는 내 손을 이마에 대고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수연 씨. 제가 제대로 말했어야 했어요. 아니에요. 내가 물어봤어야 했어요. 우리는 한참 그렇게 있었어요. 의사가 들어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안정됐다고 했어요. 하지만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병실로 옮겨졌어요. 동수 씨는 계속 내 곁을 지켰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는데 동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연 씨, 네, 진심이에요. 당신과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요. 그의 눈을 봤어요. 진심이 보였습니다. 결혼은 천천히 생각해도 되니까 일단 같이 삽시다. 살림을 합쳐요. 당신을 혼자 두고 싶지 않아요. 눈물이 흘렀어요. 같이 살아요, 수연 씨. 서로 의지하면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게요. 동수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고마워요. 그날 밤 동수 씨는 병실 의자에서 잤어요. 불편했을 텐데 끝까지 곁을 지켜줬습니다. 사흘 후 퇴원했습니다. 동수 씨가 차를 가지고 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가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었어요. 붉고 노란 나뭇잎들이 햇살에 반짝였죠. 집에 가면 좀 쉬어야 해요. 무리하면 안 돼요. 알아요. 걱정 마요. 동수 씨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운전하면서도 손을 놓지 않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동수 씨가 짐을 들고 함께 들어왔어요. 일단 소파에 앉아 있어요. 제가 짐 정리할게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수연 씨, 그가 내 어깨를 가만히 잡았어요. 이제 혼자 하지 마요. 우리 함께 하기로 했잖아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동수가 움직이는 모습을 봤어요. 집안을 오가며 짐을 정리하고 부엌에서 물을 끓이는 모습. 이 집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게 낯설면서도 좋았습니다. 차 한 잔 마셔요. 따뜻한 차를 받아 마셨어요. 국화차였습니다. 고마워요. 당연한 건데요. 동수 씨가 내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말없이 차를 마셨어요.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수연 씨, 네, 오늘부터 제 짐 좀 옮겨와도 될까요? 조금씩이요. 웃음이 났어요. 그래야죠. 같이 살기로 했는데 당장 다 옮길 순 없으니까 필요한 것부터 천천히 가져올게요. 옷장 정리해 놓을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수연 씨는 쉬어야 해요. 동수는 내 이마에 손을 대봤어요. 열이 없는지 확인하는 거였죠. 다행이다. 열은 없네요. 그의 손이 내려와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정말 많이 놀랐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해요. 미안해요. 미안하긴요. 앞으로 아프면 바로 말해요. 힘들면 말하고요.
혼자 견디지 말아요. 네. 동수가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 입술에 입을 맞췄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그가 내 이마에 자기 이마를 댔어요. 사랑해요, 수연 씨. 나도 사랑해요. 그는 나를 품에 안았습니다. 꽉 껴안아줬어요.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힘찬 박동이었죠.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의 두 번째 인생이요. 다음 날부터 동수는 조금씩 짐을 옮겨왔어요. 옷가지, 책 몇 권, 작업도구들.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래 소박하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나도 옷장과 서랍을 정리해서 그의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어요.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동수 씨의 짐이 거의 다 들어왔어요. 거실 한쪽에 그의 책꽂이가 놓였고 현관에는 그의 신발이 가지런히 있었습니다. 집 안 곳곳에 그의 흔적이 생겼죠. 어느 날 저녁 산책을 나갔어요. 손을 잡고 동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를 걸으며 동수 씨가 말했어요. 수연 씨, 담장 허물까요? 담장이요? 우리 집이랑 수연 씨 집 사이 담장이요. 이제 필요 없잖아요. 웃음이 났어요. 그러네요. 이제는 필요 없죠. 주말에 같이 허물어요. 마당을 하나로 합쳐서 정원을 만들어요. 장미도 더 심고 나무 벤치도 놓고요. 좋아요. 그렇게 해요. 주말이 왔습니다. 동수 씨가 연장을 가져왔어요. 함께 담장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벽돌을 하나씩 빼내고 시멘트를 깨냈어요. 힘든 작업이었지만 함께하니 즐거웠습니다. 오후가 되자 담장 한 부분이 무너졌어요. 구멍이 뚫린 담장 너머로 서로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제 진짜 하나가 됐네요. 동수 씨가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나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담장 사이로 손을 맞잡았죠.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죠. 수연 씨, 네, 행복해요, 나도요. 우리는 담장 구멍 사이로 손을 잡았어요. 벽돌과 시멘트 사이로, 하지만 이제 곧 사라질 장벽 사이로요. 그날 밤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동수 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그가 내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수연 씨, 우리 잘 살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잘 살 거예요. 남은 시간 동안 행복하게 살아요. 서로 의지하면서요. 네. 창밖을 봤어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을밤 하늘은 맑고 높았어요. 57과 60, 각자 사별의 아픔을 안고 살아온 두 사람이었습니다. 담장을 사이에 두고 만나 조심스럽게 가까워지고 오해로 멀어졌다가 위기를 통해 다시 손을 잡았죠. 사랑은 늦게 와도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야 알게 된 사랑의 소중함이 있었어요. 조급하지 않게 서로를 배려하며 남은 시간을 함께 설계해 나가는 것.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담장은 점점 허물어지고 두 개의 마당은 하나가 될 거예요. 봄이 오면 함께 씨앗을 뿌리고 여름엔 그늘 아래 앉아 차를 마시고 가을엔 낙엽을 쓸고 겨울엔 따뜻한 방에서 서로를 안아줄 겁니다. 늦게 시작한 사랑이지만 그래서 더 깊고 진한 사랑이었습니다. 최수영과 김동수 우리는 이제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살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